2007년 최고의 주가를 찍었던 이제 철강 회사들이 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철강주들이 다시 꿈틀대는 모습이 보였어요. 중국의 보산철강, 이제 그 다국적 회사인 아르셀로미탈, 미국의 US 스틸, 우리나라의 포스코라던가, 아니야, 포스코보다는 좀 동국제강, 이런 회사들이 더 꿈틀꿈틀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꿈틀 많이 대고 있는 동국제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재무제표를 좀 살펴볼 거예요. 정말 살아날 희망이 보이는 회사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기분 탓으로 느껴졌던 건지, 이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을 보면요, 이 최근에 지금 증시가 나빴었는데 동국제강 주가는 계속 상승하려고 막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뭐지 봤더니 지금 철강주들 전체가 꿈틀꿈틀 대는 추세였었어요.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요. 네이버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회사가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회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천억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추정퍼가 이렇게 마이너스 12.8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이것도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종목 분석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요, 기업 현황이 나오죠. 쭉쭉 나오죠. 뭐 여기 보면 지분율 나와 있고요. JFE 스틸 인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납품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 제휴 관계로 이렇게 지분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계획으로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뭐 그냥 5조에서 6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영업이익도 한 2천억 정도 선에서 위아래로 플러스 5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굉장히 들쭉날쭉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자가 막 2천억, 3천억 적자가 날 때도 있고, 뭐 700억씩 흑자가 날 때도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25억이 적자였었고요. 당기순이익은 817억. 그리고 자본 총계 대 자본 보면은 부채 비율이 낮진 않아 보여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179%로 낮지는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당 순이익을 보는 게 좀 더 편할 건데, 주당 순이익을 보면 643원, 그리고 뭐 그동안은 지금 뭐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3,000원, 작년엔 마이너스 700원 정도가 됐다더라.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알아봤더니 이 회사가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있는데, 2005년 이 주당 순이익이 5,238원, 그리고 2007년 주당 순이익이 3,551원, 2012년에는 다시 마이너스 3,600원, 2015년에 마이너스 2,615원, 2016년에는 643원, 그리고 2007년에 47원, 2018년은 마이너스 3,100원, 작년은 마이너스 718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벌던 시절에는 5,238원을 벌던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없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나오던 시절에는 한 150원 정도 배당을 줬었다. 이 분기순이익이 재밌어요. 분기순이익을 보면은 최근에 당기순이익이 600억이 나왔습니다. 뭐 그동안 적자는 엄청나게 됐지만, 이번에 2분기에 623억이 나왔었고, 시가총액이 6천억이라는 걸 봤을 때는 분기순이익만 가지고도 지금 퍼가 10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로 4분기 연속 600억씩만 내준다 해도 퍼가 2.5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건데, 엄청나게 저평가 기업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계절적인 수요인 건지, 보다시피 작년 2분기에도 흑자가 좀 났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나죠. 흑자 한 번, 적자 3번, 이런 패턴인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선 현금 흐름표를 볼 거예요. 이게 진짜가 맞나를 봐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흑자가 제대로 났는가는 여기서 재무 분석을 눌러서 현금 흐름표를 누르면 됩니다. 현금 흐름표를 눌러보면은 이제 분기로 볼게요. 여기서 작년 분기로 나왔고요. 보다시피 보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그동안은 플러스였는데 오히려 2분기는 마이너스. 근데 당기순이익은 거꾸로 나왔죠. 이게 무슨 일일까 봤더니 현금 비용 유출 없는 가산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 이런 비용들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데, 뭐 감가상각비를 크게 바꾼 적은 없습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도 크게 나빠진 건 없고요. 이 외화거래 손실이 좀 커요. 이거 나중에 이유 말씀드리겠지만 브라질 CSP랑 연관이 많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내려와서요. 요렇게 있는데 다시 한번 요걸로 해볼까요? 손익계산서를 볼까요?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자, 이 회사는 매출액은 작년 분기 대비 더 떨어졌어요. 매출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10% 이상 떨어졌는데 이익이 더 잘 났다? 이해가 안 가죠? 매출 원가를 봤더니요. 매출 원가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한번 보자면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매출 대비 원가율로 봤더니 89%가 나왔고요. 올해는 86.8%, 그러니까 한 2% 정도 더 작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이익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624억인데 1721억, 100억이 흑자가 났죠. 매출 원가가 줄어서 나왔다는 얘기고요. 판매비 관리비가 또 한 100억 정도 줄었어요. 작년 분기 대비. 그래서 또 200억이 흑자가 난 거예요. 그럼 여기 좀 더 볼까요? 금융 수익이라는 건 똑같고, 금융 원가가 작년에는 거의 492억이었는데 이번에는 236억, 25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됐죠. 그럼 벌써 이거저거 합쳐도 450억이 세이브가 돼 있죠. 기타 영업외 손익도 보면은 100억 정도 손실이 줄었죠. 이거 550억이 또 세이브가 났죠. 그럼 금융 수익이 어디서 세이브가 나나 먼저 보면은 외화 거래 이익 아니면은 금융 원가, 외화 거래 손실이 크게 났었어요. 작년에는 200억 가까이 났는데 올해는 외화 거래 손실이 9억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이익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타 외화 거래 손실로 잡혀 있었던 거, 이거란 얘기고요. 기타 영업 외 손익도 보면은 여기서도 외화 거래 손실이 또 잡혀 있습니다. 3억이 손실이는 게 75억 4천 손실. 그러니까 외화 거래 손실이 많이 줄어서 이익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순이익이 어떻게 됐느냐, 순이익이 220억이었던 순이익이 올해는 674억이 나왔더라. 그럼 결국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업황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그냥 이번에 좀 장사가 잘 된 것 뿐이다, 요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인데 분기순이익이 600억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속도면은 1년에 2,400억을 버는 거 아니냐, 그래서 퍼가 2.5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회로를 돌려볼라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초저평가 기업은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냥 분기적인 이익이다 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H형강이라는 데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서 앞으로의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게 지금 2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원가가 많이 절감됐다, 그 고철 가격이 많이 하락했대요. 왜냐면 철을 좀 필요로 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철 가격이 하락한 상태인데 얘네들이 주력으로 만드는 이제 봉형강, H형강 가격은 치솟았고, 원가가 줄고 제품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마진이 늘어났죠. 그래서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제철회사들을 보면은 자동차 판매용을 주로 만드는 회사가 있고 건설이나 선박용을 주로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쪽이 아니라 건설 쪽 비중이 커요. 그래서 조금 아마 수혜를 좀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국제강의 사업 구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반기 보고서를 한번 열어볼 거예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눌러보면은 어떤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전기로를 하고 있는 회사가 동국제강이라고 합니다. 그 고로가 있고 전기로가 있는데, 이 고로와 전기로의 장점과 단점을 만들자면은, 고로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제철이라던가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로, 센 물을 녹여서 엄청난 용광로에다 펄펄 끓이는 거죠.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태우는 거죠. 태우고 떼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걸 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환경에 좀 오염이 된다라는 말이 있었던 거고, 전기로 같은 경우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리고 고로를 사용하게 되면은 가격이 싸죠. 가격이 저렴하고 더 고품질의 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기로를 사용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고로의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로는 뭐냐면
한 번 불을 떼면 끄기가 어려워요. 계속 떼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철 생산이 필요 없는데도 계속 불을 떼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재고를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전기는 뭐냐면 전기를 켰다 껐다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생산을 하고 필요 없을 때 멈추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황에서는 전기로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 거고, 호황일 때는 더 싸게만 만들면 되니까 고로가 더 유리하다. 전기로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1조 정도 된다 그래요. 한 기당. 고로 같은 경우는 한 기에 3조에서 4조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작비도 더 저렴하다. 그래서 뭐 전기로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 전기로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전기를 쓰기 때문에 누진세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정도쯤 되면은 이제 좀 놀린대요. 이제 점검도 하고 이러면서 비수기에 많이 도래한다. 2분기가 흑자가 많이 난다. 전기로의 특징입니다. 요렇게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후판 산업에 진출을 했다. 그래서 후판이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산업이었었는데, 이제 조선업 쪽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후판업은 좀 많이 옛날로 좀 뒤로 뒤쳐졌고, 요새는 봉영강이라던가 이런 걸로 좀 많이 팔고 있다 보면 되고, 요새 밀고 있는 거는 그 컬러 강판을 많이 밀고 있어요. 제가 그럼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판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선박용, 건설용 이제 철강제 두께가 6mm 이상인 철판이다. 선박은 두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철판을 우리는 후판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배 만들 때 이제 많이 나간다 보시면 되고요. 이 열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열연이라고 하면은 슬라브, 지금 이 빨간 게 슬라브예요. 이 슬라브라는 거를 여기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슬라브를 흘려서 이렇게 눌러서 압축을 시켜서 가는 건데, 이제 뜨겁게 한 상태, 고온에 뜨겁게 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열연인 거고, 이제 냉연은 뭐냐면은 이거를 차가운 상태에서 다시 만드는 건데, 열연으로 나온 거를 다시 차가운 상태에서 만들어내면 냉연인데, 이 열연으로 하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거칠거칠해요. 막 거칠거칠하니까 이거를, 이 냉연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매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냉연이 더 고품질이 되겠죠. 이렇게 보는 거고, 컬러 강판 아까 말했던 되는 거죠. 판 자체가 아예 컬러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좀 건설이라던가 건축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좀 디자인적인 곳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게 더 인기가 많이 있겠죠. H형광이라는 것도 건설에서 많이 쓰이는데, 물론 선박에서도 쓰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쓰는 자재들이다. 근데 지금 요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국제강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철 스크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동국제강에서 많이 쓰는 원재료인데 고철이에요. 고철. 고철을 녹여가지고 다시 뭐 만들어내는 거죠. 뭐 형광으로 만드는 건데, 이런 H형광 이런 거 건설용 자재들 쓸 때는 이런 고철을 녹여서 하면 됩니다. 이 고철을 녹이기 때문에 품질이 막 우수하게 나오진 않죠.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 가성비를 돌리는 데는 유리하다. 근데 마침 또 여기 동국제강은 이게 주력이다 보니까 철 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강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눴고요. 뭐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건설, 조선, 자동차, 가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시장 점유율인데, 본강에 대해서는 점유율이 조금씩 밀리고 있죠. 22%를 차지하고 있고, 후판 12%. 그냥 꾸준합니다. 후판은. H형광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점유율이 좀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컬러 강판도 똑같고 냉연도 똑같고, 그러니까 주 거래처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본강이 22%고 현강이 35%라 이 회사는 건설 비중이 57%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조금 비중이 큰 편이죠. 그래서 아마 건설업 영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고요. 이제 뭐 매출 비중을 보면은 매출이 좀 많이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철강 비중이 점점 올라옵니다. 운송 비중이나 이런 거는 하락을 하고, 무역 비중도 컸었는데 이것도 하락을 하고, 지금은 거의 철강이 주력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매출이 늘어나면서 된 게 아니라 매출이 줄어들면서 철강이 주력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산도 보면은 지금 철강이 5조 6천억이 나오고 있어요. 철강이 5조 6천억, 운송이 4조 5백억 이렇게 나와 있고, 무역이 2,400억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뭐 매출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게 뭐 나왔다는 얘기인데, 다른 나라들 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중국에서의 매출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열연, 냉연 나와 있죠. 아까 보다시피 열연 같은 경우는 건축용, 선박용 이런 거니까 49%라는 거고, 냉연은 뭐 이제 가전, 건자재, 자동차 이런 쪽이다 보시면 되는데 27%다. 이 두 개 합쳐서 지금 비율이 76.5%. 그러니까 철강 회사입니다. 철강 회사. 나머지들은 여기도 써요라고 하는데 칼라 강판 이런 것도 아직 지금은 뭐 비중이 거의 없고요. 요런 상태다. 그러면은 뭐 동국제강 쳤을 때 뭐 컬러 강판의 미래 가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걸 볼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열연, 냉연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요 제품 가격을 보시면은 뭐 열연, 냉연인데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저기 아무래도 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고요. 원재료 가격을 보면 또 재밌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랩을 쓴다 그랬죠. 봉연강을 만들기 위해서 스크랩을 쓴다. 34.9%입니다. 그러니까 고철이 34.9%인 거예요. 원재료 가격 중에서. 아변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슬라브나 이런 것들은 15%. 핫코일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철판을 감은 거 있었잖아요. 36%인데 아변 재료를 지금 어디서 받느냐? 여기 JFE 스틸이 있었죠. 아까 지금 동국제강의 2대 주주가 JF 스틸이었었죠.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아까 원재료 가격, 제가 왜 수익이 늘었냐라 하면은 고철 가격이 똥값이 됐다 했잖아요. 지금 고철 가격이 보다시피 뚝 떨어졌어요. 거의 뭐 17% 정도 떨어진 것 같고, 아변도 뭐 17% 정도 떨어졌고요. 냉연은 한 10% 조금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크랩을 쓰는 지금 동국제강이 좀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잘 봤고요. 뭐 생산 설비 되는 것도 봤는데 지금은 뭐 풀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2005년쯤 보니까 풀가동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가동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건설 중심인 봉연강은 이렇게 돌아오는데 후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을 3개 중에서 2개를 폐쇄했어요. 당진에 하나, 포항에 2개가 있었는데 포항 거 2개 다 폐쇄시켰는데도 지금 가동률이 7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선박 쪽이 얼마나 불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나머지들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는 연결 재무제표 주석을 볼게요. 지분율 보다시피 아까 JF 스틸 유럽이라는 곳인데 결국 일본계인데 유럽에서 이렇게 인수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기 주식이 3%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산이나 어떤 부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이 179%였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죠. 재미있는 게 토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토지인데 요새 시세가 올라가지고 1600억의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토지가치 장부를 증가시켰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채가 많은 회사가 토지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로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더 가져와서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토지 재평가를 할 이유가 없죠. 굳이 왜 뭐 비싸게 다시 재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목적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고요. 뭐 그 아래 보면은 그렇게까지 나와 있는 내역들이 없고요. 여기 보다시피 나머지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볼게요. 관계 기업들도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 CSP가 문제인데, 지분 30%를 갖고 지금 아주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국제강이 어마어마한 손실과 부채가 여기에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물린 거죠. 수건 사업 하고 나서 물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런가 보냐면은 여기 지분법 손익이 나버렸어요. 지분법 손익을 보시면은 이게 얼마냐면 지분법 손익이 1100억이에요. 1100억. 올 상반기에 1100억을 손실 처리합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뭐 조금 손실 처리했다는 거죠. 한 6억 정도, 7억 정도 했던 얘기고요. 또 중요한 게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해서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 변동액이라고 해서요. 미반영 손실 누계액 3,400억이 지금 손실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다 손실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흑자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이거 결국 떨궈가지고 손실 처리를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좀 걱정이다. 뭐 이거저거 합치다 보면은 거의 뭐 4천억 정도를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매각 예정 부동산 193억을 판다라고 하는데 이거 팔아봤자 뭐 하겠어요. 지금 빚이 4천억을 손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뭐 단기 차입금도 보면은 뭐 크게 변한 건 없고 뭐 그 외들이 있는데 지금 사채를 돈 쓴 것도 보면은 굉장히 높게 빌렸었죠. 5%대를 거의 썼고요. 그 금액이 적지 않아요. 100만원이라는 단위가 100만원, 1000만원, 710억 정도가 지금 사채로 잡혀 있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전환사채도 있고요. 아주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어려워가지고 돈을 많이 땡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겠냐, 좀 어렵지 않겠냐 이제 보고 있고, 수익이 늘어날 걸 봐야 되는데 봉영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봉영강 가격이 지금 중국 쪽이 인프라가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내에서 지금 건설 붐이 불어서 H형강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봉영강이 우리나라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안에서 가격을 더 많이 쳐주고도 좋으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일본산이 저가산이 우리나라로 오기도 하고 뭐 베트남으로 돌아서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가격 경쟁이 일본산 때문에 좀 저가 공세가 들어온 거지 중국산은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H형강 가격이 올 연말까지 40% 정도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동국제강이 마진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의 약간만의 어떤 나비 효과만으로도 벌써 순이익이 막 600억 넘게 나는데 이게 만약에 4분기 정도만 연속으로 터지면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나겠냐 이런 희망이 있지만 지금 보다시피 이런 많은 채무를 털어내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중국발 인프라가 얼마나 터질 건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얼마나 터질 건지,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업이라던가 이런 물량이 얼마나 많이 나올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나라 건설업 호황까지 같이 와줘야지만 아무래도 동국제강이 좀 미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은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재무제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